예술의 신 미켈란젤로의 매너리즘 건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사실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예술가죠. 신으로 불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당대 예술가들한테 신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에도 엄청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죠. 자, 근데 이 사람은 건축에 있어서는 르네상스의 고전주의를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뭔가가 변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고전주의 건축가라고도 하고 매너리즘 건축가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부오나르테라는 사람은 조각가였고 화가였고 건축가였고 시인이었죠. 단테의 신곡을 굉장히 사랑해가지고 그 최후의 심판의 장면을 보면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천국, 연옥, 지옥이 차례대로 설명이 잘 되고 있어요. 단테를 굉장히 사랑했던 시인이기도 하죠. 조각에서는 다비드상, 피에타상을 만들었었고요. 해와에서는 시스티나 성당에 천지창조하고 최후심판했었죠. 건축에서는 카피톨리노 박물관, 베드로 대성당을 설계해서 젊어서는 조각가였지만 점차 회화로 변화했고 40살이 넘어서는 건축에까지 영역을 넓힌, 그리고 거의 90살까지 살은 엄청나게 장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많은 작품들을 남겨놓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조각품에 있어서 그리고 건축에 있어서 고전주의를 그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다비드상 있죠? 다비드상도 인체 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래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굳이 인체 비율을 지켜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 다비드상이 원래는 도모 상당의 도움 아래 설치될 예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올려다 봐야 했다는 거예요. 올려다보는 사람을 위해서 두 상을 크게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르네상스 시대 작품들에 비해서는 두 상을 상당히 크게 제작을 했다. 일체 비례를 일부러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예술가와는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아니면 르네상스의 전성기 시대의 아주 후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성기 시대를 따르지 않고 굳이 고전주의의 비례와 균형을 기계적으로 따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6세기에 주로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파괴시켰던,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과 창조성을 예술 작품에 많이 넣으려고 시도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의 건축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자, 미켈란젤로가 한 신성물 안스토입니다. 성 로렌초 성당에 있는 건데요. 저기 기둥부터 보시죠. 자, 기둥을 보시면, 자, 벽 기둥들이 있죠? 벽 기둥이 이렇게 큰 기둥이 좌우에 들어있는데, 그 옆에 페디먼트가 반원형 페디먼트인데 이게 약간 파괴됐고, 기둥이 작은 기둥들이 두 개씩 서 있어요. 또, 요 안에도 페디먼트가 있는데, 여기도 작은 기둥이 서 있고요. 그러니까 기둥이 뭔가 모르게 많이 변화했다. 그리고 여기 평면도 보면, 여기 가다가 뒤로 쏙 들어갔죠. 평면이 뭔가 변화가 있죠. 요게 나중에는 바로크 양식으로 바뀌면서 이 평면이 상당히 많이 굴곡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미켈란젤로가 이런 평평한 평면만 유지했던 고전주의에서 요것도 좀 바뀐 거 있죠. 자, 페디먼트도 여기도 많이 변형이 된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미켈란젤로가 했던 라우렌치아 도서관, 이 로렌초 성당 안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도서관도 보시면, 자, 일단 기둥을 보시죠. 자, 여기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안으로 쑥 들어가 있어요. 보통 벽기둥은 약간 튀어나오게 벽기둥을 하거든요. 고전주의에서 그렇게 하는데, 쏙 들어가기 벽기둥을 했다. 그리고 페디먼트가 변형이 되었고, 변형된 그 사이에 뭔가 안내판 같은 게 있었다. 자, 계단도 보면 계단을 보통 이게 르네상스 양식이라면 균형과 비례를 지켜가지고 반듯한 형태로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계단을 원형으로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미켈란젤로가 했던 매너리즘 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 로렌초 성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파사드가 뭔가 건물을 짓다만 같은 느낌이 들죠? 굉장히 거칠잖아요. 이게 여기다가 아름다운 파사드를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이게 메디치가가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디치 가문의 가족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메디치가에서 이거를 파사드를 아름답게 치장을 하려고 라파엘로, 자코포, 산소비노, 상갈로 등을 경험을 했는데
미켈란젤로가 이 경합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정면 건축을 담당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장미창이 들어가고 거의 르네상스 양식으로 쫙 붙여졌겠죠. 문이 3개인 것 됐을 텐데 1518년에 1월에 착수 계약을 하고 8년간 하기로 했는데 계약 후 3년간 노력을 했으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대리석 확보도 문제가 있었고 또 여기에 자금 문제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진척이 없자 이게 원래 교황 쪽에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해지가 됐던 거죠. 여기 보면 스케치가 있죠. 스케치 쭉 보시면 맨 위에 페디먼트가 있고 그 밑에 파사드가 들어가고 원형 장미창이 2개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요 평면도 보면 약간 굴곡이 있는 이런 형태로 하려고 했던 거죠. 이게 전형적인 매너리즘식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자, 미켈란젤로는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 책임자로 일한 적도 있어요. 워낙 장수를 하다 보니까 거의 70세쯤 해서 성 베드로 성당이 한창 이제 지어지고 있었거든요. 그 지어지고 있는 상황을 자기에 맞게 좀 변형을 합니다. 그림 있죠? 도메니코 크리스트가 그린 그림에 보시면 교황 비오 4세에게 성 베드로 대성당 모형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겠다. 물론 한참 지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바꿉니다. 자, 원래는 자, 브라만테가 설계를 해가지고 지어지고 있었어요. 브라만테는 가운데 그 완전한 그릭 크루스 형태의 교회를 이렇게 구상을 했고 중앙에 돔을 넣고 작은 돔을 4개 넣고 기둥을 많이 넣은 형태로 했었고 또 그 사이에 라파엘로도 잠시 참여를 한 적이 있었고요. 또 미켈란젤로가 또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기둥을 줄이고 가운데 돔을 자신의 스타일로 설계를 하는 형식으로 설계 도면을 만들고 일부 지어지고 있던 벽은 허물기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돔을 자신의 설계로 만들게 됩니다. 설계를 바탕으로 나중에 미켈란젤로 사후에 완공이 되었지만 어쨌든 미켈란젤로의 설계가 반영이 된 겁니다. 이것도 보면 고전주의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기둥이 2개씩 들어있잖아요. 고전주의였다면 이게 하나씩 박아서 균형을 잘 갖췄겠죠. 근데 미켈란젤로는 뭔가 기본 건물의 기본 구도는 브라만테 고전주의를 채택을 했지만 자신만의 독특한 감성을 좀 넣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 그 성 베드로 성당의 정면을 보시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해졌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바로크 양식이라고 불립니다. 미켈란젤로의 돔은 이제 17세기, 18세기에 프랑스나 영국의 고전주의, 신고전주의에도 상당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크리스토퍼 렌이 건축한 세인트 폴 대성당의 돔 같은 거 보면은 브라만테가 만들었던 템피에토 또는 미켈란젤로의 성 베드로 성당의 돔 같은 모양을 하고 있죠. 세인트 폴 대성당 기둥을 보시면 거의 하나씩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아주 고전주의를 그대로 답습한 아주 원칙을 지키려고 했던 것을 만날 수가 있죠. 미켈란젤로가 했던 업적 중에 잘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캄피톨리오 광장의 설계입니다. 고대 로마에서 카피톨리노 언덕 신전이 있던 그 장소입니다. 자, 중세를 거치면서 캄피톨리오 언덕이 그냥 버려져 있었어요. 자, 이것을 로마 대학 약탈 이후에 교황은 로마시를 재건하는 일환에서 이 도시의 중핵으로 만들려고 이것을 재건축하게 됩니다. 그것을 미켈란젤로가 맡아서 하죠. 그래서 미켈란젤로 했던 작업은 여기는 개축을 하게 되고요. 요 2건물을 신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장을 만들고 여기 계단 및 경사로를 이렇게 만들죠. 이 캄피톨 광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운데는 아우렐리우스 청동상 이렇게 앉아 있었고요. 캄피톨리오 언덕을 지금 어떻게 미켈란젤로 방식으로 만드냐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세나톤의 팔라초가 있죠. 자, 세나톤의 팔라초는 원래 있었는데 이걸 개축한 거고요. 자, 팔라초 누오바가 양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누오바라는 얘기는 새로운 거란 얘기죠. 새 팔라초를 2개를 지었는데, 자, 고전주의의 변형과 독창성이 있다. 자, 완급을 조절한다. 카피톨리는 언덕으로 들어가는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여기를 어떻게 들어갈 거냐. 자, 빨리 갈 수는 없습니다.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계단과 경사로의 중간 형태를 취합니다. 여기는요, 경사로 같기도 하고 계단 같기도 해요. 경사로라면 그냥 평평한 언덕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중간에 요 턱이 있어요. 그래서 계단 같아 보여요. 그래서 완급을 조절한다는 거죠. 그리고 안에서 싹 들어가면 여기가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 광장 형태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주의였다면 원형으로 할 것을 타원으로 함으로써 속도감을 배가시키는 이런 형태로 했던 거고, 또 이 광장이 약간 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나토네 팔라초하고 이 팔라초 누오바가 10도로 기울어져 있어요. 반드시 안 하고 10도로 기울어서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럼으로써 뭔가 속도감을 완화시키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 비례와 균형, 어떤 기계적인 어떤 배치를 하지 않으면서 상당히 창조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카피톨리오 언덕을 보면 미켈란젤로가 얼마나 창조적인 인간이었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였다면 이 팔라초 누오브를 반듯하게 이렇게 배치하고 가운데를 원형 형태의 광장으로, 사각형의 광장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타원형 광장으로 만들고, 여기 계단조차도 계단이자 경사로로 만든 이 미켈란젤로의 창의성을 우리가 새롭게 만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팔라초 누오바를 한번 보시면 이게 얼마나 고전주의를 지키면서도 변형을 했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전주의 요소는 뭐냐면 여기 기둥이 있어요. 기둥. 자, 기둥이 대규모 기둥이 있죠. 기초가 크게 올라가 있는 기둥이 1층에서도 2층까지 이어지는 이 기둥. 이게 바로 고전주의입니다. 르네상스 양식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니스가 있죠. 지붕에 이 목재 구조 형태로 가진 코니스가 있다. 이게 전형적인 르네상스 양식인데, 자, 미켈란젤로는 변형을 했습니다. 자, 기둥이 중간에 뜬금없이 들어가요. 벽기둥이 요 사이에 들어가고요. 박공이 변형이 되어 있죠. 박공 여기가 파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도 반원형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박공이 파져 있죠. 이게 바로 변형된 형식이다. 그리고 지붕에는 이렇게 성인들의 상을 이렇게 올려놓고 있죠. 이런 것도 보면 변형된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미켈란젤로가 만드는 이 캄피톨리노 올라가는 그 계단, 이것도 보면 형식적 균형을 배제했다. 그럼 어떤 게 형식적 균형이냐? 보통 계단이라면 아래와 위가 똑같죠. 반듯하게 하는 게 보통의 계단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 코르도나타 계단은요, 밑에보다 위에가 넓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밑에서 위로 올려다 보면 좁아지잖아요. 좁아져 보이죠? 자, 좁아져 보이는 거를 덜 좁아져 보이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사가 높아 보이지 않는 효과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계단도 아니면서 경사로도 아닌 두 가지를 다 겸하면서도 경사가 급하지 않게 보이도록 아래와 위의 폭을 달리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위대한 예술가 미켈란젤로가 얼마나 천재성이 있었는지를 코르도나타 계단에서도 알 수가 있죠.